안녕하세요. 1장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폴트 매개 변수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함수의 특성들, C++의 함수가 지니는 특성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인라인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인라인화, 인라인이라는 게 인라인이죠. 자, 여기서의 그 라인, 여러분들 만약에 열혈 강의 C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셨으면은 라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아셔야 될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인라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기억이 안 나시거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들으시면 돼요. 이 라인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소스 코드 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라인 안으로, 실행 코드 라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무엇이? 함수의 정의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함수를 갖다 인라인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문법적 요소가 무엇이었냐면은 매크로였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기반으로 해서 함수를 정의해서 우리가 보통 그것을 매크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은 매크로 함수의 예제가 나옵니다. 이 매크로의 함수를 갖다가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드려버리면 그거는 이제 위치가 안 맞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매크로 함수가 무엇인지는 혹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 C 기본서 한 권씩 가지고 계시죠?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매크로 함수가 전혀 안 나와 있는 C 책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참조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처리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 이 문장은 자, define directive에 의한 매크로 선언에 의해서 자,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이것이 이것과 매핑이 되는 거죠. x가 5로 인식이 되어서 이러한 형태로 취한이 됩니다. 즉 5 곱하기 5, 그 다음에 또 가로를 이렇게 해주는 이러한 형태로 이 문장이 치환돼 버리는 거죠. 전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혹 여러분들 매크로가 좀 가물가물하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매크로 공부하시면서 더불어 왜 이렇게 많이도 괄호를 쳐줘야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C 기본서라고 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크로를 함수를 갖다가 매크로로 정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함수 호출이라는 것 자체가 그 메모리 구조로 따지면은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도 요구를 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뭐 함수 호출을 하다 보면 실행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른 그 코드를 갖다가 실행하기 위해서 이동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속도의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의 몸체 부분을 갖다가 직접 넣어버림으로 인해서 전처리기에 의해서 함수 호출 문장이 함수의 몸체 부분으로 대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행 속도의 향상을 갖다 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단점은 뭐냐면 구현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뭐 괄호 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두 줄 이상 되면은, 물론 두 줄 이상 될 경우에 매크로로 함수 정의할 일 거의 없지만, 뭐 여전히 구현의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매크로 함수를 정의함에 있어서 그 실행 속도의 향상이라는 장점과 구현의 어려움이라는 단점을 우리가 적절히 감안해서 그 함수를 매크로로 정의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지어야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크로 함수가 그 제공해주는 기능이 함수의 인라인화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C++에서 함수를 인라인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크로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C++은요, 좀 더 편한 방법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inline이라는 키워드 있죠? 자, 일단은 inline이라는 키워드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이거 없습니다. 이거 그냥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함수의 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함수의 이름은 스퀘어고요. 그 다음에 return 타입이 int이고 인자값으로 인트형 데이터 하나 받아서 두 개의 그 받은 숫자에 그 곱한 값을 갖다가 그 리턴해주는 제곱값을 갖다가 그 리턴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스퀘어라는 함수가 있고요. 메인 함수 내에서 이것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인라인화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함수를 호출할 경우에 그 분명히 실행하는 경우에 프로그램 코드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이 함수 호출하러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리턴 값 가지고 다시 내려올 거라고요. 자, 이러한 형태로 이제 실행이 될 텐데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매크로로 정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함수의 이동이 불편하다기보다는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이걸 갖다 매크로로 정의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뭐 간단하다고 여러분들 볼 수도 있지만 이거 여전히 조금 구현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C++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와 완전히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요. 자, 매크로 함수와 완전히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매크로를 갖다가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함수의 정의 앞에다가 그냥 inline이라는 키워드만 붙여주면 그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예, 정말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함수가 inline화 된다라는 거죠. 자,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매크로를 갖다 사용하느니 우리는 매크로 함수 여러분들 지금 공부해 오신 그 시간적인 그 간격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마 매크로로 함수 정의하는 거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반 함수 정의하는 거는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왜? 많이 해왔으니까. 그러면 매크로로 함수를 정의하느니 일반 함수를 정의하는 게 편하고 그 다음에 일반 함수를 정의하고 나서 inline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면 그 순간부터 그 함수는 매크로 함수처럼 inline화 된다. 얼마나 편합니까? 자,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차이점은 있어요. 뭐냐면요. 매크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죠. 근데 inline이라는 키워드에 의해서 함수를 갖다가 inline화 시킬 경우에 이 inline이라는 키워드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컴파일러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는 것은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컴파일러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inline 키워드 자체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직접적으로 찍어서 여기 오류 발생했다. 우리에게 알려줄 거라고요. 디버깅하기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매크로 함수를 잠깐 볼까요? 만약에 이 매크로 함수의 정의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컴파일러가 너 매크로 함수 정의 잘못됐어 라고 그 오류 메시지 찍어줄까요? 안 찍어준다고요. 왜? 컴파일러는 이걸 못 봅니다. 왜? 이거는 전처리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매크로 함수는 전처리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반면에 컴파일러는 죄송합니다. inline이라는 키워드에 의해서 함수를 갖다가 inline화 할 경우에 이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구현하기 편합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함수의 장점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더불어 사실 요것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게 요겁니다. 컴파일러에게 최적화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스퀘어 함수 잠깐 보도록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요, 이 스퀘어 함수가 아니라 뭐 프로그램이 그 구현되는 과정에서 a라는 함수가 등장을 했는데 이 a 함수는 한 두 줄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줄에서는 곱셈 연산을 하고요. 두 번째 줄에서는 곱셈, 뺄셈, 덧셈, 나눗셈 연산을 해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요. 매크로로 정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함수로 정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 고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두 줄 정도 되고 뭐 대략 요 정도의 그 무게를 지니는 함수를 갖다가 매크로로 정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일반 함수로 정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것에 대한 답을 사실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는 과연 이것이 매크로로 정의를 하는 것이 매크로 함수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 그 일반 함수로 정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상당히 고민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함수의 크기가 아주 적정한 경우에 상당히 애매한 크기인 경우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민해야 돼요. 그죠? 실제로 실행해 봐야 될 겁니다. 그 실행 시간이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그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 함수로 정의를 할지 일반 함수로 정의를 할지 아마 비교해 봐야 될 거라고요. 그런데 C++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특히 비주얼 C++ 컴파일러를 사용하실 경우에는요. 그런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냥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경우에 이것을 inline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스러우면 그냥 inline 키워드 그냥 넣어주세요. 괜히 이걸로 고민하시면서 얼굴에 주름 늘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 해로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자, 써주시면은요. 비주얼 C++ 컴파일러는요. 그 최적화를 갖다가 합니다. 즉 만약에 여러분이 가당치도 않은 함수에다가 inline 키워드를 써버리잖아요. 그럼 지가 알아서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건 inline화 시키면은 분명히 전체적인 성능에 해가 될 텐데 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요. 이 inline이라는 키워드 여러분이 써주셔도 비주얼 C++ 컴파일러는 이걸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고민된다 싶으시면 그냥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즉
인라인 선언을 사용할 경우에요. 매크로 함수를 갖다가 사용할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하는데 그 기회를 제공을 못 받지만 인라인 선언에 의해서 함수를 갖다가 인라인화 할 경우에는 컴파일러에게 이러한 형태의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이름 공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참 이게 문법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생소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 공간의 필요성을 갖다가 제가 그 교재에서 상당히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일단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이름 공간이라는 개념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등장했다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름 공간을 갖다가 주로 선언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프로그래밍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존의 C++ 프로그래머들도 이 이름 공간이라는 것을 잘 활용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일단 들어보시고 또 C++ 이 교재가 끝날 때까지 그 이름 공간이라는 거 종종 접하게 됩니다. 접하시면서 이 문법적인 요소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더불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셔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때 가서 또다시 이름 공간이라는 문법적 요소에 대해서 평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C++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문법적 요소를 지닙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문법적 요소가 프로그래밍 하는 데서 거의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요 대략 70%에서 많이 잡아도 85% 정도? 저는 이걸 임의적으로 잡은 거긴 합니다만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실제 사용되는 그 문법적인 것들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C++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문법을 갖다 100%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프로그래머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C++를 갖다가 내가 C++로 프로젝트 진행을 하는데 내가 문법적인 요소를 85%만 압니다. 그러면 사실 진행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25%가 마음에 걸려요. 왠지 이 15%를 갖다 모르면 나는 C++ 프로그래머가 아닌 것 같고 이걸 반드시 알아야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강박관념에 쌓입니다. 우리나라 프로그래머들의 대표적인 특성이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이걸 찾아서 별의별 책을 다 뒤지고 결국에 가선 비전스토스트롭의 C++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그 컴파일되는 코드가 하나도 없는 그 책을 이제 보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비전스토스트롭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법적인 요소를 갖다가 자기가 그 C++ 문법을 만들 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프로그래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많은 문법적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조그만 진도가 진행이 되면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걸 왜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에게 Y라는 질문을 많이 드릴 겁니다. 제가 안 드리는 문법적 요소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문법적 요소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 이건 좀 가치가 좀 없는 것 같다. 평가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평가할 수 있는 문법적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기술적인 발전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IT 쪽 기술을 보면은요, 사장되는 기술도 많고 처음에는 상당히 떴다가 나중에 평가가 좋지 않아서 그 순간 사장돼 버리는 그러한 기술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평가한다라는 거, 어떤 기술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한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가하시라는 것이 비판하라는 건 아닙니다. 비판과 평가는 다른 거죠. 평가를 하실 경우엔 장점과 더불어 단점을 같이 발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얘기가 다른 쪽으로 샜는데요. 지우고 이름 공간의 어떤 그 상황을, 그 교재도 있어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보면은요. 자, 이러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림을 대략적으로 제가 그렸어요. 자, 이러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너무 커서,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나눕니다. 자,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쪽 영역은 A라는 회사가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영역은
B라는 회사가 구현을 하고요. 이쪽 영역은 C라는 회사가 구현을 해서 어느 한 날 이것을 하나로 합치자라고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어느 날 우리가 함께 그냥 합쳐버리자 이러한 형태로 프로젝트 진행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쉽게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능적인 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자,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A, B, C라는 회사가 각각 나누어서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 한 날 모여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로 합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합치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라는 회사에서 자기가 구현하기로 했던 기능에 관련된 함수의 이름을 갖다가 정의하는데 F1이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자, B라는 회사에서도요, 함수의 이름을 갖다가 정의를 하는데 F1이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한 날 모여서 봤더니 얘네들이 보니까 얘네도 F1이라는 함수가 있네. 자, 자기네도 F1이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름이 충돌나죠. 자, 충돌이 납니다. 자, 충돌이 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름 충돌이 났어요. 그러면 A라는 회사에서는 B라는 회사가 이 이름을 바꿔주길 바랄 거고, B라는 회사는 A라는 회사에서 이름을 바꿔주기를 원할 거라고요. 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C라는 회사가 자기네가 구현해야 되는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가 일일이 다 구현하려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미 구현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어떠한 D라는 회사에서부터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C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온 D라는 회사의 라이브러리를 봤더니, 그 소스 코드를 봤더니 여기에도 F1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형태로 이름 충돌이 하나 둘씩 나다 보면은 프로젝트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이름 충돌을 갖다가 막아주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이름 공간, 네임스페이스라는 문법적 요소입니다. 등장 배경 이해하셨어요? 자, 그 등장 배경만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이 문법적 요소를 갖다가 제가 쫙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극복하겠다라는 거구나. 대략 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등장 배경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름 공간이라는 특성이 이름 충돌을 갖다가 100%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름 공간이라는 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잘못 썼는데 그냥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름에게 공간을 주는 행위가 아니고요. 공간에다가 이름을 주는 행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공간에 이름을 주는 행위가 바로 이름 공간이에요. 어떤 특정 공간에다가 이름을 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름 공간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강의를 갖다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